72세.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40년 전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분을 원망하며 사셨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몰랐던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곳에 갔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제 나이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오빠 드디어 오셨네요. 오빠? 오늘은 72세 노인이 뒤늦게 마주한 가족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명수, 1952년생, 올해 72. 그는 평생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퇴직 전엔 중학교 수학교사였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다. 명수에겐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아들은 부산에 산다. 모두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명수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5세. 장수하셨지만 마지막 5년은 요양원에서 보내셨다. 명수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형제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명수 혼자 오래된 빌라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삭바느질과 청소일로 세 아들을 키우셨다. 명수는 어머니를 존경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 곁엔 늘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너희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명수의 기억 속 아버지는 희미했다. 6살 때 떠났으니 얼굴도 목소리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짐을 정리하던 중 명수는 오래된 서랍장 뒤편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봉투. 겉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세 장의 편지와 손으로 적힌 주소 하나,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다.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59년 봄 수진이와 함께. 명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진? 누구지? 편지를 펼쳤다. 첫 번째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여보, 미안하오. 나는 두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없었소. 그래서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소. 명수와 형제들은 당신이 잘 키워주시오. 나는 이제 수진이 곁에 있겠소.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도 수진의 엄마도 모두 사랑했소. 명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수진? 수진의 엄마?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단 말인가? 두 번째 편지는 어머니의 글씨였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말하지 않을게요.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한 이유를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수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가? 명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들들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그는 봉투 속 주소를 들여다봤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2호리 23-5. 오래된 주소였다. 지금은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일 수도 있었다. 명수는 결심했다. 직접 가보자. 어느 화요일 아침, 명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 그리고 전철을 타고 남양주로 향했다. 남양주 진저읍. 생각보다 개발이 덜 된 곳이었다. 명수는 주소를 손에 쥐고 동네를 헤맸다.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단독주택이 늘어선 구역에 도착했다. 23-5번지. 문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수진. 명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정말 있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 명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누구세요? 저는 이명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경태 씨? 오빠, 그 순간 명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오빠. 그녀가 부른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귓가를 때렸다. 수지는 명수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낙지만 정갈한 거실. 벽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명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버지. 명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수염을 기른 50대 중반의 남자. 웃고 있었다. 옆엔 젊은 수진이 함께 있었다. 오빠 앉으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있다고. 서울에 산다고. 하지만 절대 찾지 말라고 하셨죠. 명수는 질문을 쏟아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수진 씨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럼 혼자 사신 거예요? 네.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여기저기 일감을 다니셨죠. 명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1년. 그 긴 세월 동안 명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빠들을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혼자 치렀어요.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아버지도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요. 명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도 명수처럼 평생 반쪽짜리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명수는 그날 이후 수진을 자주 찾아갔다. 아내에겐 여전히 비밀이었다.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수진은 명수에게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보여줬다. 낡은 공구함, 손때 묻은 연장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작은 목각 인형들. 아버지는 심심하면 이런 걸 만드셨어요. 제 생일마다 하나씩 깎아주셨죠. 명수는 인형을 손에 쥐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다오. 내 오빠들도 마찬가지야. 난 다만 둘 다 지킬 수 없었을 뿐이야.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오빠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하셨대요. 명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몰래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아버지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사실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명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다만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명수가 수진을 3번째 방문했을 때였다. 수진은 명수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오빠 이거. 아버지가 오빠들한테 남긴 거예요. 뭔데요? 편지요. 근데 저도 못 읽었어요.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언젠가 애들이 찾아오면 전해다오라고.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3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큰형, 둘째 형, 그리고 명수 앞으로. 명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냈다. 명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이미 수진이를 만났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비겁했다. 사실 난 너희 셋 모두를 사랑했다. 하지만 두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순 없었어. 수진이 어머니는 내가 25에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29에 만났지. 난 둘 다 사랑했어. 그게 죄라면 인정한다. 하지만 명수야, 한 가지만은 알아다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다. 나는 매달 돈을 보냈어.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걸 전부 돌려보냈지. 그래서 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명수야, 넌 참 착한 아이였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명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돌려보냈다고? 그 사실을 명수는 처음 알았다. 오빠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형제들을 불러 모았다. 큰형 명철, 둘째 형 명구, 셋은 오랜만에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갑자기 왜 부르는 거야? 나 요즘 허리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뭔 일인데? 형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명철과 명구는 서로를 쳐다봤다. 알고 있었어.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 있었다고.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명수는 화가 치밀었다. 형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수에게만 숨겼다. 형들 혹시 아버지가 돈 보낸 거 알아요? 알지. 어머니가 전부 돌려보냈어. 왜요?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지. 어머니는 그 사람 돈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명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자존심이 가족 전체를 가난 속에 가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아버지를 영원히 악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명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1980년대에 쓴 것으로 보였다. 1983년 5월 12일. 오늘도 그 사람한테서 돈이 왔다. 10만 원. 명수 학비로 쓰라고. 하지만 나는 돌려보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내가 진 것 같아서. 나는 그 사람 없이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1987년 3월 3일. 명수가 대학에 붙었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 사람이 알면 기뻐할까? 아니, 알려주고 싶지 않다. 1995년 11월 20일. 명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그 사람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부를 수 없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명수는 일기를 덮었다. 어머니도 괴로웠던 것이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다. 명수는 다시 수진을 찾아갔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명수 아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빠. 전 괜찮아요. 오빠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제발, 가족이 되어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수는 처음으로 동생이라는 존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명수는 수진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남양주의 작은 공동묘지. 비석엔 간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경태, 1927년부터 2003년까지.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명수는 오열했다. 72년을 살며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이었다. 오빠.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전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거였다는 걸. 그 후 명수는 형제들과 수진을 함께 모았다. 명철과 명구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수진을 만났다.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소.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네 남매는 뒤늦게나마 가족이 되었다. 명수는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용서와 이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72세 노인이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